1. 창녀사라. 9월 26일 오후 9시 30분. 차링 크로스. 짙은 안개가 밤을 재촉하고 있었다. 빅벤이 자정을 알린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안개는 템즈강에서 계속해서 기다란 띠를 이루며 꾸역꾸역 트라팔가 광장 쪽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희끄무리한 안개로 뒤덮여 있는 넬슨 기념비가 마치 수위를 뒤집어 쓰고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시체처럼 보인다. 사라는 아까부터 차링크로스역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어두운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걸이에서 뚜렷한 목적이 없이 배회하는 자의 심정이 엿보인다. 그녀의 걸음은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차링크로스역의 둥근 시계가 안개에 가려진 채 어슴푸레한 불빛을 발하고 있었다. 트라팔가 광장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녀는 마침내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가로등에 등을 기대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모조 가죽 핸드백을 열고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라이터 불빛에 잠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그다지 젊지 않았다. 40살 정도 되었을까? 감정 없는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불룩한 젖가슴에 몸에 찰싹 달라붙는 검은색 가죽 스커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거리의 여자다웠다. 요즘 매춘부들은 다들 고급 패션 모델처럼 차리고 다닌다. 대부분 아직 20대인 사라의 동료들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거리에 나서지 않는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른한 걸음으로 거리를 거닐면서 살며시 미소를 던질 뿐 절대로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그 옆을 스치며 자극적인 향수 냄새를 풍길 뿐이다. 그것만으로 남자가 자기를 따라올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렇게 접근해온 남자의 팔짱을 가볍게 끼고 사라지면 그뿐이다. 그러나 사라는 그렇지 않다. 마치 자신의 직업이 매춘부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다고나 할까.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추파를 던지는 것이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굶주린 짐승 같다.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걸까. 나날이 그녀가 이 사냥터에서 전리품을 가져갈 확률은 희박해지고 손님들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곤 이내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선다. 어디 그뿐인가.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욕설을 던지고 가버리는 녀석들도 있으니 이래저래 사라는 마음이 편치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마약 중독자인 그녀는 단 하루도 마약 주사를 맞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다. 먹고 살기 위해 육체를 움직이려면 마약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녁부터 거리를 거닐어야 하는데 재수 없는 날은 50파운드짜리 쇼타임 상대 하나도 건질 수가 없다. 물론 특별히 운수가 좋은 날이라면 200파운드짜리 온라인 손님이 걸려들기도 하지만 말이다. 공짜는 없어. 돈을 가져와. 무엇을 해서든. 사라의 악랄한 기동서방 듀크는 며칠째 그녀에게 약을 주지 않고 있다. 약만 있다면 사라의 입술은 약 기운이 떨어지면서 파리하게 변해갔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음주와 마약. 그날도 사라는 싸구려 새빵에서 정오가 지나서야 눈을 뜬 뒤 감자칩 한 봉지와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허기를 때운 다음 브래지어를 걸치고 스웨터와 검은 가죽 스커트를 입고 가죽 부츠를 신고서 얼굴엔 분을 바르고 입술엔 빨간 루즈를 칠하고 거리에 나선 것이다. 그녀는 가로등에 기대어 또 한 대의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둠이 내린 런던 시내에는 오렌지빛 가로등만이 졸음기 어린 눈처럼 아른아른 불을 밝히고 있었다. 사라는 이 골목이 좋았다. 이 거리는 20여 년 전 그녀가 첫 손님을 낚은 자리이기도 했다. 그때 얼마를 받았더라?
사라는 안개와 스모그와 니코틴이 범벅이 된 런던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깐 생각했다. 이 거리의 선지도 벌써 20년째야.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고 자꾸만 기침이 났다. 이대로 자신의 어둑한 아파트로 돌아가 뜨거운 오트밀이라도 한 접시 먹고 푹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아침에 주인 여자가 와서 방세를 독촉했을 때 짜증 섞인 눈길을 던지던 듀크의 무자비한 얼굴이 떠올랐다. 머뭇거리는 그녀의 얼굴에 듀크는 낡아서 반들반들해진 가죽 스커트를 집어던지며 닥달했었다. 어서 나가서 당장 돈을 벌어와. 얼굴이 험악해진 그는 우악스럽게 그녀의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더니 거칠게 코르셋을 채웠다. 그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듀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이제는 너무 오래 입어서 반들반들 닳아버린 그리고 나이에 턱없이 어울리지도 않는 가죽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 가로등 아래로 내몰린 것이다. 그녀가 한 개비의 담배를 다 피워갈 무렵 그녀 앞으로 두 명의 사내들이 지나갔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 띤 얼굴로 윙크를 하며 유혹했다. 누굴 찾는 거예요? 여자 궁둥이를 찾고 있지. 두 논팽이 중에 코가 움푹 가라앉은 자가 대꾸했다. 그자의 팔짱을 끼며 사라가 말했다. 두 블록 지나면 내 방이 있어요. 우리 연애 한번 신나게 해볼래요? 얼만데? 쇼타임엔 50파운드면 돼요. 같이 가요. 내가 근사하게 해드릴게. 어라, 이거 완전히 할망구잖아? 코가 찌부러진 자가 가까이 얼굴을 들여다보고 내뱉었다. 저리 꺼져. 너하고 하느니 내 손가락 신세를 지는 게 낫겠다. 사나이는 재수 없다는 듯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 성큼성큼 가버렸다. 멍청한 자식들. 그녀는 다시 가로등에 기대서서 담배를 하나 빼물었다. 그리고 건너편 모퉁이에서 나오는 남자들을 지켜보면서 그 속에 누군가 고객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혹이라도 늙은 창녀에게 모성을 느끼는 녀석이 걸려들어 화대라도 듬뿍 받을 수 있었으면. 오, 하느님, 제발 그런 놈팽이 한 놈만 보내주옵소서. 이때 그녀의 앞으로 자동차 한 대가 달려와 섰다. 그녀는 다시 교태 섞인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차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운전자의 눈앞에 풍만한 가슴을 흔들어대면서 그녀가 말했다. 놀다 가실래요? 입으로 해달라면 해드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운전자는 이내 차창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녀는 몸을 비틀거리며 재빨리 차에서 물러섰다. 그리고 매정하게 지나쳐가는 차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 뒤로도 몇 명의 남자들과 몇 대의 자동차들이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그녀는 서서히 피로를 느꼈다. 작은 부츠 안에서 발이 퉁퉁 부어올라 이제는 똑바로 서 있기조차 힘이 들었다. 마약을 하면서부터 곧잘 발이 부어올랐다. 더구나 그녀가 신고 있는 가죽 부츠는 발에 너무 작았다. 그녀는 자신의 치수보다 작은 옷, 작은 부츠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시 가로등에 몸을 의지해 보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부츠를 벗어버리기로 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까지 오는군. 오 제기랄. 그녀는 욕설을 뱉으며 벗어든 부츠 한 짝을 들어 비를 가렸다. 비를 그대로 맞고 있으면 감기에 걸려 며칠간 끙끙 앓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 듀크 그 개자식한테 맞아 죽든 말든 아파트로 돌아갈까? 이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멈춰섰다. 아주 근사한 시보레 승용차였다. 사라는 부츠 한 짝을 머리에 든 채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그 멋진 시보레를 바라보았다. 그때 시보레의 유리창이 소리 없이 열리며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이 나왔다. 그 손이
안으로 타라는 신용을 했다. 운전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사라는 눈을 빛내며 서둘러 부츠를 발에 끼고 나서 재빨리 일어섰다. 어느새 가죽 장갑을 낀 손이 사라지고 차창도 다시 닫힌 뒤였지만 사라는 용기를 냈다. 이게 웬 횡재지? 이 자를 놓쳐선 안 돼. 그녀는 서둘러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차도에 내려가 시보레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그녀를 태운 시보레의 문이 닫혔다. 이윽고 차는 런던 거리를 유령처럼 감도는 짙은 안개를 헤치며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9월 27일 새벽 5시 20분 맨체스터 뒷골목.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언제나 어둠의 그늘이 있다. 쓰레기가 뒹굴고 신문지 쪼가리가 바람에 날리고 취객이 토해낸 오물이 길바닥 군데군데 널려있는 뒷골목 풍경. 비가 내린 뒤면 큰 거리는 깨끗해지지만 이런 뒷골목은 더욱 지저분해진다. 여기저기 움푹 패인 흙탕길에는 더러운 빗물이 고여있고 주위엔 담뱃갑이나 빈병, 콘돔 등이 흠뻑 젖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런던 경시청 강력계의 로버트 우 형사는 중절모를 깊이 눌러쓰고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이 더러운 골목길의 담장 밑에 쓰러져 있는 시체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시체는 쇠사슬로 목이 졸린 상태였고 알몸이었다. 흐트러진 금발, 허리깨와 넓적다리 사이에 탄력 있는 살집,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하얀 가슴. 이마에서 흘러내린 끈적끈적한 핏물이 이 더러운 거리를 온통 붉은 얼룩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시체는 철거 명령이 내린 낡은 골목길에서 발견되었다. 재개발 구역인 이 길의 모든 건물 입구는 판자를 대고 못질을 해놓았다. 골목의 악취에 피비린내까지 섞여 더욱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파리떼가 들끓었다. 길 입구에 순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서 있었다. 순경들은 지겨운 표정으로 구경꾼들을 쫓아내고 있었다. 감식계의 사진사는 여러 각도에서 시체를 향해 셔터를 눌러댔다.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있었다. 그때 동료 형사인 케빈이 무언가를 가지고 다가왔다. 이것 보게. 뭔가 콘돔이야. 5개들이 상자가 무려 5통. 우 형사는 케빈의 넓적한 손바닥에 있는 물건을 흘끗 보았다. 케빈이 물었다. 핸드백에서 나온 거야. 무슨 생각이 들지? 글쎄, 콘돔을 팔러 다니는 여잘까? 농담 말게. 차림새로 봐서 피살자는 이 근방 유곽에 있는 창녀가 틀림없어. 장녀라고? 그래, 잘 보라고. 자네가 아는 여잘지도 몰라. 케빈이 듬직한 몸을 구부리고 가까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뱉었다. 아니, 난 모르겠어. 잘 봐. 언젠가 내가 올라탔던 애 아냐? 케빈이 대번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이런 빌어먹을 자식. 우 형사는 슬쩍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자 케빈도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렸다. 로버트 우 형사는 미색 버버리 코트에 녹색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있었는데 그는 보통 체격의 말씨가 부드러운 중국계 사나이였다. 약간 흐트러진 머리칼에 중절모를 눌러쓴 외양이나 살짝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눈매도 부드러운 인상을 풍겼다. 어느 모로 보나 형사라기보다는 고등학교 국어선생 타입의 인물이었다. 그에 비해 존 케빈은 핀란드 계통이었는데 바이킹의 후예답게 붉은 머리에 상당한 거구였다. 오렌지색 양복을 입고 있는 근육질의 체격이 조금은 우둔해 보였는데 가슴과 팔뚝은 우람하고 단단해서 무엇이든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자, 이제 끝났으면 씻고 가지. 그때 시체를 살피던 검시관이 다가왔다. 역시 교살입니까? 그래, 보다시피 쇠사슬로 목을 졸랐어. 둔기로 머리를 친 다음 무방비 상태일 때 말이야. 사망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
뭔가 색다른 게 있습니까? 자네 카드놀이 좋아하나? 덜어 즐기는 편이죠. 왜요? 입에서 이런 게 나왔더군. 검시관이 증거물을 담는 봉투를 들어 보였다. 투명한 사각 봉투였다. 그 안에는 그림이 그려진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케빈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물었다. 입에서. 왜 그게 입에서 나왔죠? 알게 뭐야? 배고파서 먹은 건 아니겠죠? 흥. 소스라도 있다면 처먹을까? 그냥은 안 먹지. 그럼 범인 짓이란 말입니까? 그렇겠지. 우 형사는 그 카드를 자세히 살폈다. 뒷면은 보통의 카드와 별반 다를 바 없었으나 앞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커다란 염소풀을 단 악마가 쇠사슬로 목이 묶인 전라의 여인 위에 앉아있는 기분 나쁜 그림이었다. 아래쪽엔 더 데블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씌어 있었다. 악마라는 뜻이었다. 자, 행운의 부적. 주머니에 잘 간직해 두면 쓸모가 있을 거야. 우 형사는 카드가 담긴 증거물 봉투를 받아들었다. 잠시 후 구급차에서 내린 병원 직원들이 시체를 움직이자 파리떼가 부웅거리며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중 한 마리가 우 형사의 얼굴로 날아왔다. 그는 얼른 손을 내려서 파리를 쫓았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시체에 앉았던 파리가 얼굴에 닿다니 기분이 영 꺼림칙했다. 형사 생활 7년째지만 아직도 죽음과 직면하는 일에는 익숙해지질 않았다. 물론 이런 시체를 대할 때 받는 격렬한 쇼크는 약간 둔감해졌겠지만 죽음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무디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는 한때 활기차게 먹어대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힘차게 걸어가던 인간이 이처럼 한순간에 피투성이의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농담처럼 여겨졌다. 오전 6시 40분 사라의 아파트. 우 형사와 케빈이 악취로 가득 찬 사라의 싸구려 아파트를 찾아낸 것은 시체가 발견되고부터 1시간쯤 지난 뒤였다. 듀크라는 이름의 사나이가 피살된 사라의 기둥 서방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맨체스터 빈민가에 사는 주민의 오알이 사라를 등쳐먹고 사는 이놈팽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냄새 한번 지독하군. 똥물에 위스키 섞은 냄새야. 케빈은 코를 감싸쥐고 앞장서서 썩은 악취가 풍기는 낡아빠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다. 냄새는 지독했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라 아파트는 깊은 정적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났다. 여기지? 맞아. 자식, 아직 자고 있나 보군. 문짝 안에서 드르렁거리며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케빈은 주먹으로 문짝을 두드렸다. 쾅쾅거리는 소리에 코고는 소리가 뚝 그쳤다. 이어 신경질적인 음성이 들려왔다. 누구야? 듀크 씨 댁인가요? 슬리퍼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덜컥 문이 열렸다. 어느 놈이 고난잠을 깨운 거야? 듀크는 50대 초반의 체구가 땅딸막한 사내였다. 입술이 두텁고 한쪽 눈은 찌부러져 있었다. 빨간색 삼각 팬티 한 장만을 걸친 알몸이었는데 눈을 흡뜨고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나 문 앞에 버티고 있는 케빈의 거구를 보고는 금방 기가 죽었다. 그가 주먹을 풀면서 불룩 튀어나온 아랫배를 극적이었다. 무슨 일이오? 경찰이다. 수사에 협조 바란다. 우 형사는 활짝 열린 문 사이로 방 안의 광경을 엿보았다. 침대 위에 단발머리의 어린 창녀가 시트로 알몸을 가리고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엔 싸구려 위스키병이 굴러다니고 벗어던진 속옷 따위가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이 꼭두 새벽부터 무슨 볼일이오? 듀크가 역겨운 위스키 냄새를 풍기며 물었다. 케빈이 굵직한 음성으로 물었다. 사라 배를 알지? 사라 누구?
사라벨 말이야. 이봐, 듀크. 왜 딴전 피우나? 다 알고 왔으니 잡아댈 생각은 말라고. 케빈은 현장에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내 듀크의 코끝에 바짝 들이댔다. 듀크는 사진을 낚아채더니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사진을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늙은 창녀 사라가 은빛 쇠사슬을 목에 감은 채 공포에 질린 푸른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낼름 빼문 모습으로 찍혀 있었다. 듀크는 잠자코 케빈과 우영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손에 쥔 사진에 시선을 박으며 중얼거렸다. 죽었어? 보시다시피 순간 듀크는 태연하려고 애썼지만 내심 움찔했다. 젊어서 한때 사라는 이 생활이 진절이 난다며 짐을 싸들고 몰래 내빼곤 했다. 그때마다 듀크는 끈질기게 쫓아가서 그녀를 다시 잡아들였으며 그런 다음엔 을의 심한 주먹찜질로 보답했다. 그러나 이제 사라는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다시는 잡을 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친 것이다. 사진 속의 사라는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잡아보라고 놀리는 듯 혀를 빼물고 약을 올리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알고 싶은 게 뭐요? 알고 싶은 게 많아. 난 바쁜 사람이야. 듀크는 사진을 손끝으로 튕겼다. 허공으로 날아오른 사진을 우영사가 잽싸게 잡아챘다. 좀 들어가도 될까? 그건 좀 곤란한데? 어째서 곤란하지? 수색영장도 없잖아.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케빈이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듀크가 냉큼 문을 잡아당겼다. 케빈이 막 닫히려는 문짝을 꽉 움켜쥔 뒤 어깨를 밀어넣었다. 동시에 한 손으로 듀크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대가리 박살나고 싶어? 딱 5초야. 5초 동안 재빨리 옷을 입어. 안 그러면 팬티 차림으로 끌고 갈 테니까. 케빈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듀크의 엉덩이를 힘차게 걷어차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어린 창녀가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시트로 몸을 감싸고 복도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 서랍이며 침대 시트 밑을 샅샅이 뒤졌지만 기대했던 증거물 대신 찾아낸 것은 마약 주사용 주사기와 포르노 사진첩 같은 잡동사니 뿐이었다. 오전 8시 15분 경시청 형사계. 설마 나를 살인사건에 올가넣을 생각은 아니겠지? 선량한 시민을 잡아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찰들 수작이라면 신물날 정도로 알고 있다고. 기둥서방 듀크는 짐짓 의젓한 태도로 의자에 기대앉아 중얼거렸다. 케빈이 솥뚜껑 같은 손을 뻗어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면서 코끝이 닿을 만큼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이봐, 듀크.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마음만 먹으면 자네 같은 개새끼 하나쯤 얼마든지 엮어 넣을 수가 있으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우리 일에 협조해. 우린 사라를 죽인 놈이 누군지 알고 싶은 거라고. 알지? 만일 협조하지 않으면 내 놈이라도 잡아놓고 말겠어. 이렇게 말하고 그는 듀크의 목을 놓아주었다. 그때 우 형사가 커피를 양손에 한 잔씩 들고 들어왔다. 그는 한 잔을 케빈의 앞에 놓고 책상 옆에 비스듬히 기대선 채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내 커피는 왜 없어?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듀크가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은 커피잔으로 손을 뻗치려 했다. 케빈이 뺏기지 않으려고 냉큼 잔을 움켜쥐자 듀크가 손을 거두며 중얼거렸다. 인심 한번 더럽군. 그는 빈정거리는 눈빛으로 우 형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도 한 잔 뽑아다 주면 안 돼? 망할 자식. 여기가 무슨 커피숍인 줄 아는 모양인데? 커피를 맛있게 홀짝거리며 케빈이 말했다. 나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그걸 못 들어줘.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나도 커피가 마시고 싶으니 한 잔 가져다 달라는데 뭐가 잘못됐단 거야?
닥쳐. 한 번만 더 커피 어쩌고 짓거려대면 내 놈을 사라를 죽인 범인으로 구속할 거야. 그러니 아예 커피 얘긴 꺼내지 마. 우 형사가 대답했고 이어 케빈이 말을 받았다. 저 친구 얘기 농담으로 들으면 큰 코 다쳐. 어때? 내가 마시던 거라도 줄까? 챗, 더러운 형사 입이 닿았던 구정물을 누가 마셔? 너 같은 쓰레기한텐 이 구정물도 아까워. 알아? 구정물이나 마시면서 쓰레기하고 얘기하는 네 신세는 어떻고? 자자, 농담은 그만하자고. 듀크, 우리 일에 협조하고 집에 돌아가서 너도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게 좋잖아? 내 녀석 뒤룩뒤룩 살찐 게 다 누구 덕분이지? 그건 사라의 등골을 파먹어서 그런 거야. 내 놈은 그 여자가 벌어들인 돈으로 빈둥거리며 잘 지냈으니 이제 그 여자를 위해 우리 일에 협조해야 도리잖아. 터무니없는 오해 말라고. 터무니없는 오해라니? 사라가 돈을 벌어다 줬다는 건 오해야. 오히려 내 돈으로 그녀를 먹여 살렸다는 사실을 당신네들은 알 수가 없겠지. 사라는 한물간 창녀라 손님이 안 붙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그녀는 벌써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걸. 밥을 먹고 방값을 치른 것도 다 내 덕분이었고 말이야. 그녀는 한 푼도 내놓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 게다가 그나마 몇 푼 번 것도 모조리 마약을 사는 데다 써버린 걸 알기나 해? 그러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사라를 뜯어먹고 살아온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인신모독하는 말 따윈 집어치라고. 나도 너 같은 신사를 모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니 솔직히 대답해봐, 듀크. 어젯밤 넌 어디 있었지? 어젯밤 몇 시? 9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에 있었어. 아까 와봤잖아. 혼자 있었나? 아니, 그럼 누구하고? 파멜라. 파멜라가 누구야? 아까 봤던 그애. 그 단발머리 어린애? 해. 지금 내 알리바이를 캐고 있군. 그래봤자지. 난 사라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안 죽였다고? 맹세코. 그걸 누가 알지? 파멜라가 안다니까. 그 애하고 밤새도록 재미 보며 놀았다고. 우리한테 그 말을 믿으라는 말인가? 믿거나 말거나. 둘이서 미리 짜고서 입을 맞출 수도 있잖아. 내가 아니라는데 왜 이러는 거야? 연병할? 좋아. 사라를 마지막 본 게 언제지? 어젯밤에 나갈 때 본 게 마지막이었어. 밤 몇 시쯤에 아파트를 나갔는데? 7시쯤에. 원한을 살 만한 손님은 없었나? 왜 없었겠어? 있었다고? 장녀 생활을 몰라서 묻는 건가? 10명의 손님을 받으면 적어도 5놈하고는 싸우게 마련인걸. 뭐 때문에 싸우지? 그야 여러 가지 이유에서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봐. 케빈이 묻자 듀크가 대답했다. 화대를 깎으려는 놈도 있고 콘돔을 안 쓰겠다는 놈도 있지. 또 뒤로 하고 싶다는 놈도 있고 자기 물건을 빨아달라고 하는 놈도 있으니까. 창녀를 찾는 놈들은 하나같이 모두 얼빠진 개자식들이라고. 수백, 수천 가지 이유로 싸울 수 있거든. 창녀짓이 어디 쉬운 줄 아나? 이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몸만 파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야. 피 튀기는 전투라고나 할까? 케빈이 말했다. 그게 사라를 죽일 만한 동기가 될까? 그런 이유를 묻는 게 아니야. 이봐, 듀크. 자네,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짐작이 전혀 안 가나? 글쎄, 잘 좀 생각해봐. 듀크는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 생각에 집히는 녀석이 딱 하나 있기는 하지. 그가 입을 열었다. 그게 누군데? 케빈이 호기심을 가지고 바짝 당겨 앉았다. 듀크는 손가락을 세우더니 케빈을 가리켰다. 당신이 그 애를 죽인 게 아닌가? 내가? 내가 그랬다고? 그래, 아무래도 당신이 수상하거든. 듀크가 능글맞게 대답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우 형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케빈의 주먹이 듀크의 턱을 후려친 것은 그때였다. 망할 자식. 사라를 죽인 건 바로 네 놈이지? 그가 불그레해진 얼굴로 으르릉거렸다. 오전 9시 30분. 경시청 형사계. 그러니까
그 뚜쟁이 녀석에겐 별다른 혐의점이 없단 말이로군. 린치 경감은 파이프에 담뱃가루를 재어 넣었다. 경감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다. 엄지 손가락으로 담배를 꾹꾹 눌러 담고 나서 그는 불을 붙이더니 연기를 내뿜으며 얼굴을 들었다. 범행에 사용한 쇠사슬에서 지문은 안 나왔나? 아니요. 그 자식 집안에서도 장갑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우 형사가 대꾸했다. 린치 경감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시체의 입에서 발견된 기분 나쁜 그림 카드였다. 그는 주위에 흩어져 있던 담뱃가루를 카드로 쓸어 모아 재떨이에 대고 톡톡 털었다. 그리고 입을 열렸다. 그런데 이건 또 뭐지? 타로 카드라고 합니다. 타로 카드? 예. 집시들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카드죠. 집시들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카드라고? 그렇습니다. 린치 경감의 손에서 카드를 빼내며 우 형사가 말했다. 다윗의 별을 달고 있는 악마예요. 커다란 염소뿔을 단 흉측스런 악마 그림. 쇠사슬을 목에 감은 전라의 여인 위에 앉아있는 악마의 상체는 벌거벗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등에는 박쥐의 날개를 달고 하체와 두 다리는 털이 부숭부숭한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마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 왜 그게 나왔을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케빈이 우 형사의 손에서 카드를 집어들며 말했다. 기분 나쁜 카드 아닙니까? 꿈에 나올까 무섭네요. 린치 경감은 파이프 연기를 내뿜었다. 그리고 회전의자를 빙그르르 돌리며 물었다. 그 여자가 직접 카드를 삼킨 건 아니겠지? 물론이죠. 그 여자는 평소에 카드를 입에 물고 다녔을까? 아닐 겁니다. 경감님 같으면 그런 창녀와 노시겠습니까? 게다가 입에 카드를 물고 다니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창녀가 있다는 얘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로버트에게 윙크를 던지며 케빈이 제법 재치 있게 응답했다. 그런 케빈을 흘끗 노려보고 나서 경감은 카드를 뺏어들었다. 그럼 죽은 뒤에 누군가가 넣었다고 봐야겠군.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럼 그 여자 입에 카드를 쑤셔 넣은 놈이 있다는 얘기겠지? 맞습니다. 내 생각엔 그놈이 그 여자를 죽인 것 같아. 그 여자 입에 카드를 쑤셔 넣은 바로 그놈 말이야. 그놈을 잡아오라고. 카드를 내려놓으며 린치 경감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바로 자네들 일이야. 그 여자 입에 카드를 쑤셔 넣은 놈을 당장 잡아오란 말이야. 어디 가서 그놈을 당장 잡아오란 말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그놈을 잡아오라고. 그래서 왜 카드를 입에 넣었는지 물어보라고. 왜 맛도 없는 카드를 입에 쳐 넣었는지 물어보란 말이야. 형사들 중에는 그를 대머리 영감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는 자신의 대머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시민의 안녕을 위해 골머리를 썩이느라 머리가 빠졌고 그래서 대머리가 됐으니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이야말로 법과 질서의 심벌이며 도시를 야수의 무리에게서 지키는 정의의 사자들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단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